여러분 혹시 행성의 지도에 아예 새로운 대양이 나타나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네. 근데 지금 이 순간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바닷길, 이른바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환경 뉴스에서 보던 빙하 녹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아마 훨씬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아, 네. 이 새로운 항로가 생기면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거리가 기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무려 7,000km가 짧아집니다. 7,000km요? 네, 시간으로 따지면 열흘 이상이 단축되는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좀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세계 무역과 지정학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야말로 신상업혁명에 비유될 만한 사건인 거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새로운 바다 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얼음을 깨는 그 놀라운 과학기술부터 또 이 길의 통제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어쩌면 한국에게는 천년 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극이 갑자기 따뜻한 바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여전히 얼음투성이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큰 배들이 그 사이를 다닐 수가 있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항로는 열렸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죠. 여기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술이 바로 쇠빙선입니다. 쇠빙선이요? 네, 그런데 이 쇠빙선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뱃머리로 얼음을 그냥 쾅 하고 들이받아서 깨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당연히 엄청 튼튼한 배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하, 그랬다간 배가 먼저 망가지겠죠. 그렇겠네요.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입니다. 쇠빙선은 이 둥그르스름한 뱃머리를 이용해서 얼음판 위로 슥 올라탑니다. 올라탄다고요? 네. 그 다음에 배의 그 육중한 무게, 수만 톤에 달하는 무게로 얼음을 지그시 눌러서 쩍 하고 깨트리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무게와 중력을 쓰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방식이네요. 자료에 나온 한국 최초의 쇠빙 연구선 아라오노가 바로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군요. 스펙을 보니까 거의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같던데요? 맞습니다. 한국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일반 컨테이너선 철판 두께가 보통 20mm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라오노는 그 2배나 넘는 40mm짜리 특수강을 씁니다. 와, 2배나. 네, 영하 수십도의 혹한에서는 쇠도 사탕처럼 바스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심지어 조타실 유리창이나 출입문에도 열선을 촘촘히 깔아서 얼어붙지 않도록 했죠. 잠깐만요. 그 엔진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얼음 위로 올라타서 누르려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할 텐데 엔진 방식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아, 핵심을 보셨네요. 그래서 아라오노는 일반 배처럼 디젤 엔진이 프로펠러를 직접 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단 디젤 엔진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요? 네. 그리고 그 전기의 힘으로 아주 강력한 모터를 돌려서 프로펠러를 움직입니다. 이걸 전기 추진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저속계에서도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 그러니까 토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바퀴를 직접 돌리는 게 아니라 발전기를 돌리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바퀴를 굴리는 약간 전기차랑 비슷한 원리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야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얼음을 밀어 올릴 힘을 최대로 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 기술력 때문에 한국이 이 새로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의 거대 프로젝트였던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쇠빙 LNG 운반선 15척을 전부 한국 조선소가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업용 쇠빙선 시대를 연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현재는 아라오노보다 훨씬 더 발전된 차세대 쇠빙 연구선도 건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데 그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길을 열 수 있는 핵심 열쇠 중 하나를 우리가 쥐고 있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면 그 길을 누가 통제하느냐, 이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 항로가 거의 러시아의 앞마당을 그냥 가로질러 가던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지정학, 즉 거대한 게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항로의 거의 전 구간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G와 닿아 있습니다. 거의 전부가요? 네. 러시아는 당연히 이 항로를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또 군사적 통제권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에 고립된 러시아로서는 동쪽으로 활론을 뚫어야 하는 거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보니까 빙상실크로드라는 이름까지 아주 멋지게 붙여놨더라고요. 중국의 야심은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미래 무역로의 패권을 잡겠다는 거죠. 이미 아주 빠르게 컨테이너 전기선을 운항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모든 물류가 결국 자신들을 거쳐가게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북극을 장악하려는 그런 그림인데 그럼 미국이랑 나토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고요? 당연합니다. 자료에 나온 그 노르웨이의 지하 벙커 이야기가 아주 상징적이죠. 아, 네.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한 바위 속 비밀 기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토의 눈과 귀가 되어서 러시아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거든요. 와, 얼음이라는 뚜껑이 열리면서 그 밑에 숨어있던 러시아와 나토의 경계선이 수면 위로 그냥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듣기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이 거인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판에 한국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요? 자칫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신세가 되기 딱 좋은 위치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아주 독특하고 절묘한 위치가 빛을 발합니다. 독특한 위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명백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역사적 그리고 지정학적 맥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러시아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의 팽창을 내심 경계하고요. 일본과는 그 쿠렐 열도, 즉 북방 사도 문제로 해묵은 영토 갈등을 겪고 있죠. 아, 그렇죠. 하지만 한국과는 그런 직접적인 이해상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자원과 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첨단 기술이 부족하고 한국은 그 반대잖아요.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또 독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일관되게 한국 입장을 지지해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러시아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이라는 창과 이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독특한 외교적 위치라는 방패를 모두 가진 셈이네요. 네. 이걸로 뭘 하려는 거죠? 한국이 그리는 큰 그림은 대체 뭔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될 수 있는 주요 무역 항로가 한반도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회로 과거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반도라는 지정학적 숙명을 끊어내고 동북아 물류의 심장, 즉 허브가 되겠다는 국가적인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 싱가포르 모델이군요. 정확합니다. 동남아의 작은 도시 국가가 그 말라카 해협이라는 길목을 장악해서 세계적인 물류, 금융 허브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북극 항로의 관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중국 동북부,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하는 화물까지 전부 부산항이나 진해신항 같은 남부항만으로 일단 모으는 겁니다. 아, 다 모아서? 네. 그리고 여기서 거대한 쇠빙산에 옮겨 실어서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한 번에 보내는 거죠. 이른바 환적 허브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구상 단계에 있는 건 아니죠?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해양수산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결정했고요. 2020년 시범 운항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심지어 쇠빙 기능이 있는 선박을 건조하면 척당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까지 지급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런데 단순히 항구 하나 키우고 물동량 늘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의 진짜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항구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국가 전체의 체질을 바꿀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이 수도권 집중 문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설마 북극 항로랑 저출산 문제까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이 남부권의 북극 항로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제2의 경제축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2의 경제축이요? 네.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가 그곳에 생긴다면 젊은이들이 오직 서울에서의 생존을 위해 모든 걸 내거는 그런 극심한 경쟁을 벌일 필요가 줄어들겠죠.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북극의 빙하가 녹는 현상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인데요. 그렇게 되면 침체되었다던 그 남부권의 전통 제조업에도 엄청난 활력이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대 효과, 경제 제도약입니다. 조선, 해운, 항만, 기계 산업에 거대한 르네상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원유나 가스 수입의 대부분에 말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처럼 항상 분쟁의 위험이 있는 길목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극 항로는 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체 경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국가의 명운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비전이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너무 장밋빛처럼만 들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계획에는 현실적인 벽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가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만큼이나 냉혹한 현실의 벽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역시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이요? 네, 아무리 온난화가 진행돼도 북극은 북극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날씨, 갑자기 몰려오는 유빙, 혹독한 추위는 여전히 큰 위협이죠. 1년 내내 24시간 안전하게 상업 운항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쇠빙선은 특수 제작해야 하니까 당연히 비쌀 테고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운송비가 너무 비싸지면 기업들이 굳이 이 길을 이용하려 할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숙제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경보호론자들의 거센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글로벌 대형 선사들은 북극의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예측하기 힘든 변수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사람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도박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마 가장 크고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죠. 또 허브 항만 자리를 놓고 벌일 중국과의 경쟁도 현실입니다. 상하이항은 이미 물동량 처리 능력 면에서 부산항이 2배가 넘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견제 전략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외교적 줄타기를 할 것인지 정말 고차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우연히 새로운 바다의 문을 열어줬고 마침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그 절묘한 외교적 위치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경제 제도약부터 국가 균형 발전, 심지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까지 그 문 너머에는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국제 정세,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관계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 닫혀버릴 수 있는 아주 짧고 한시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겠네요. 네,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얼음이 녹고 있다는 하나의 자연현상에서 시작됐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지구의 지정학과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또 어떤 거대한 기회와 위기가 우리 주변에 이미 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겁니다.